다이어트 하면 누구나 시작하는 칼로리 계산.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가 이 칼로리 계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입니다. 칼로리 가설에 따른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다면 이번에도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실패할 거예요. 오늘은 잘못된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캥찌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로는 세트 포인트 체중을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지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살이 단기적으로 빠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단기간 먹는 양을 줄이면 우리는 살이 빠지는데 성공하지만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면 뇌에 시상하부에 있는 세트 포인트 체중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세트 포인트 체중이 변해야 의지를 짜내지 않아도 살을 뺄 수 있고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칼로리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칼로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리라는 개념은 1900년대 초 로버트 휴로스 박사의 건강해지는 식생활이라는 책에서 맨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어서 1918년 룰루 헌트 피터스의 다이어트와 건강, 핵심은 칼로리라는 책이 데이트를 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책에서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단식을 하고 1200칼로리에 맞춰서 식사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사탕을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단식을 하라는 얘기와 사탕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쏙 빠진 채 칼로리라는 개념만이 전해지면서 지금의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유행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칼로리의 개념은 물리학에서 가져온 개념인데요. 사전적 정의는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입니다. 1기압파에서 물 1g을 14.5도에서 15.5도까지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입니다. 기압이 변하거나 시작하는 물의 온도가 달라지기만 하더라도 1칼로리는 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양학에서 사용하는 칼로리는 킬로칼로리로 1000칼로리를 1kcal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민감하게 측정되는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법칙이 과연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칼로리에 대한 개념을 아셨으니까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칼로리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 삼겹살은 100g에 661kcal, 계란은 100g에 160kcal, 고구마는 100g에 85.8kcal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삼겹살과 모든 계란, 모든 고구마가 똑같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돼지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먹은 사료가 다른데 정말 모든 삼겹살 100g에 661kcal일까요?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떤 측정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정확한 칼로리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칼로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을 음식을 1기압하에서 어느 정도 태울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실험을 할 때 음식을 태우면 그 음식을 우리가 똑같이 먹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칼로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타임머신을 먼저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음식을 태우고 그 측정한 칼로리의 음식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다시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부스러기 하나도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먹는 칼로리 외에도 소모하는 칼로리도 절대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기초대사량은 정해져 있지 않고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기초대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들이마시고 얼마나 내뱉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실험실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24시간 동안 실험실 안에서 기초대사량을 측정해도 문제는 다음날 또 대사량이 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험실 안에 갇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또 운동으로 소비되는 칼로리
칼로리도 줌바는 1시간에 1000kcal, 자전거는 50km에 95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사람이 줌바 1시간을 하면 똑같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모든 사람이 다른 자전거를 타고 다른 도로에서 50km를 탈 때 똑같은 칼로리를 소모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단 하루도 정확하게 칼로리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칼로리 자체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칼로리를 기반으로 다이어트를 하니까 당연히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여도 계산처럼 살이 안 빠진다. 칼로리 가설에 따르면 지방 1kg을 태우기 위해서는 7700칼로리에서 7800칼로리를 연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여기 성인 남자 32명을 3달간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흔히 미네소타 기아 실험이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실험 윤리 때문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실험인데요. 1944년 안셀키스는 건장한 성인 남자 32명을 데리고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키 178에 69kg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의 체중 유지 필요 칼로리는 3000칼로리였습니다. 실험에서 안셀키스 박사는 3달 동안 1500kcal만 음식을 제공하고 일주일 동안 35km를 걷도록 운동을 시켰습니다. 계속되는 열량 제한으로 3달 동안 총 35.3kg이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예상외로 16.8kg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의 50%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이죠. 물론 16.8kg도 많은 양이 줄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완벽하게 먹는 양과 운동량을 조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상치보다 훨씬 적은 체중 감소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먹는 양을 줄이자마자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대사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험에서 대사량이 줄 것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칼로리 제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했던 체중 감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참가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여름에 긴팔을 입고 다니고 뇌 기능이 떨어지고 부종도 나타났습니다. 또 머리카락과 손톱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주 똑똑한 우리 뇌가 죽고 싶지 않아서 몸의 기능을 하나씩 꺼버린 것이죠. 참가자들의 대사량은 40%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참가자들은 하루 종일 먹는 생각밖에 하지 않고 요리 도구를 사 모으고 음식에 이상하리만큼 집착을 하고 신경증 증세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칼로리를 제한하며 우리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이상한 경험을 겪게 되는데요. 문제는 참가자들이 회복기에 들어간 다음에 또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은 실험이 끝난 뒤 12주 만에 엄청나게 빠른 체중의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처음 참가하기 전보다 체중은 110%더 불었고 체지방량은 140%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스토리랑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저칼로리를 하면서 겪는 증상과 요요가 오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덜 먹으면 우리 몸은 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동안 먹는 양을 계속해서 줄일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에 설정되어 있는 세트포인트 체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그렇게 시키기 때문이죠.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 세 번째, 같은 칼로리라고 몸에서 같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칼로리 계산만 하면 어떤 음식을 먹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자를 먹든 케이크를 먹든 아이스크림을 먹든지요. 칼로리 음식은 적은 양을 먹으면 저칼로리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케이크의 100칼로리와 케일의 100칼로리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케이크를 먹을 경우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도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슐린은 우리 몸에 지방을 저장하게 만들고 지방을 꺼내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케일은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도 천천히 올라가게 되죠. 인슐린의 절대적인 분비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또 케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에 들어가서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칼로리의 개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호르몬 분비와 신경의 정기적 신호, 미생물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살이 찌고 빠지는 것도 이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 뇌의 시상하부가 관리하고 있는 세트포인트 체중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뇌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면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뇌와 싸울 의지가 없다면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트포인트 체중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만감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 포만감이 높은 음식은 먹을 때 금방 배가 부르고 그 배부른 느낌이 오래가는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뇌의 시상하부가 나 이제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몸에 보내게 되는데요. 이 신호는 얼마나 소화기관이 팽창했는지, 단기적인 포만감 호르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인 포만감 호르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와 장의 팽창은 얼만큼 수분과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분과 섬유질이 많이 포함된 채소를 먹게 되면 우리는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유질을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백질과 지방을 같이 섭취해 주시면 위장의 팽창과 단기적, 장기적 호르몬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당 부하 지수가 낮은 식품을 먹는다. 우리 몸에 당이 급격하게 들어와서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 우리는 살이 찌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당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먹느냐입니다. 그래서 GI가 낮은 식품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GI 수치가 낮은 식품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한 번에 얼마만큼 당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느냐입니다. 우유는 당 지수인 GI 수치는 낮습니다. 하지만 드시길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우유는 한 번에 500ml를 원샷할 정도로 많은 양을 단숨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혈당을 높이는 정도와 먹는 당이 얼만큼 들어오는지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 당 부하 지수입니다. 당 부하 지수는 GI 수치인 당 지수에 우리가 먹는 당의 양을 곱해서 10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가지고 당 부하 지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150g을 먹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고구마 150g에는 당이 28g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의 당 지수는 61인데요. 61에 28을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고구마 150g의 당 부하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마 150g의 당 부하 지수는 17입니다. 하지만 고구마 300g을 먹는다고 하면 당 부하 지수는 2배, 34g이 되겠죠. 당 부하 지수가 20 이상이면 당 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 11부터 19까지는 중간인 음식, 10 이하면 낮은 음식입니다. 당 부하 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니 당 부하 지수가 낮은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살이 덜 찌게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영양소가 많은 식품을 먹는다.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가 적을 때 허기를 느끼게 만듭니다. 몸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를 먹지 않으면 허기를 느끼게 해서 음식을 먹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영양소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열량은 높지만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비타민 첨가, 칼슘 첨가 등의 말을 달아도 자연식품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게 맞죠. 따라서 자연식품을 통해서 열량과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칼로리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두 번째,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여도 생각만큼 살이 안 빠진다. 세 번째, 같은 칼로리라고 해도 몸에 들어가서 같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트포인트 체중을 낮추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포만감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 두 번째, 당 부하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다. 세 번째, 영양소가 많은 식품을 먹는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의지로 버텨야 되는 저칼로리 말고 몸이 저절로 살을 빼는 다이어트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종모양의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